32번부터 37번 가실게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1번부터 가자. 집중. 자, 32번 문제 잘 보세요, 여러분. 가를 읽고 가질 수 있는 의문 중에서 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문점은 가에서 찾을 거고 답은 나에서 찾을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 쓰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세요. 가상환경 사용자 획득장치 나오고요. 이유, 과정, 이유를 물어봤지. 주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잘 나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자, 33번은 가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일치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랑 같습니다. 정신 차려라. 자, 낯선 단어 보이시죠? 외부 타입 1수용체가 보이고요. 입전 소자의 인장과 수축 현상이 보이고요. 포스 피드백이라는 낯선 단어가 보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과학기술 제재에서는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라는 원리가 중요하죠. 뭐뭐 할수록 나오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경우 중요하다고 했죠. 떨어진 물건을 손으로 줍는 경우 나옵니다. 자, 제시문에서 이와 유사한 것들이 나왔을 때 지우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자, 34번. 자, 딱 봐도 그림 나오는 문제니까 제시문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딱 봐도 이거죠, 지금. 이거죠. 휴대폰이다, 이거. 그죠? 자, 여기 지금 뭐 하는 거고? 손가락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앞전 구동 장치를 활용한 햅틱 장치와 손가락 사이에, 자, 그럼 이게 햅틱 장치일 거예요. 이게 손가락이에요. 자, 그 사이에 스퀴즈 필름이 형성된 모습을 도식화한 거다라고 했으니까 낯선 단어 스퀴즈 필름이 나오니까 제시문에서 스퀴즈 필름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자, A 나오죠. 자, A는 햅틱 장치의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형성된 공기층. 자, 이 A는 햅틱 장치의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형성된 공기층인 거예요. 자, 그리고 B는요, 진동 표면의 진동 진폭을 나타낸다고 했고, C는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A, B, C가 뭔지를 일단 이해하시고 제시문 푸셔야 됩니다. 자, 35번은요,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 자, 그럼 기억을 얼른 가서 보면, 기억은 가의 마지막 문단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가상 물체를 만질 때, 가상환경 시스템이 햅틱 장치의 통파 장치를 제어하면 사용자는 물체 표면의 거치기를 알 수 있다. 근데 앞에 보니까 여러분 접속어가 뭐냐면 따라서예요. 따라서.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럼 이 문장의 앞에 뭐가 있을 거예요? 기억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스퀴즈 힘이라는 단어와 스퀴즈 힘이요. 필름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스퀴즈 필름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퀴즈 필름, 스퀴즈 힘. 여기는 지금 포스 피드백. 포스 피드백. 아까 나왔던 거 반복되죠. 진동, 진폭도 아까 34번에서 봤던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 스퀴즈 필름, 스퀴즈 힘, 포스 피드백, 진동, 진폭 이런 단어들을 잘 봐놔야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6번은 딱 봐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 나를 읽고 나서 해결하라고 했어요. 나 읽고 나서 해결하러 갈 건데, 자, 선지를 보면 낯선 단어들 많이 보면 매우 잘 봐야 돼요. 빠른 수능 수용체. 아까 타입 1 수용체는 33번 문제에서도 봤던 거고요. 체감각 피질이라는 거 나오고요. 그죠? 자, 이렇게 기계 수용체라는 단어도 나오죠. 자, 이렇게 낯선 단어들을 잘 봐놓고 개념을 적용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7번은 어휘 문제입니다. 먼저 하고 가시면 되겠죠. 적절한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 음전기를 띈다라는 거는 성질을 가진다라는 뜻인데, 조성한다라는 말은 뭔가를 이루다라는 뜻이니까 같은 뜻을 쓰인 거 아니겠죠? 양극으로 각각 끌려간다라는 거는 힘에 의해서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건데, 유발된다는 건 원인이 된다는 거니까 안 되겠죠. 현실과 가깝다는 것과 유사하다는 건 같은 겁니다. 3번이죠. 자극이 사라진다라는 건 없어진다는 건데, 변형된다는 건 모양이 변한다는 겁니다. 안 되겠죠. 자, 영역이 다르다라는 거는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차별된다라는 거는 차등을 두고 대우를 다르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3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가자. 첫 번째 문단 갈게요. 자, 우리 아까 햅틱 나왔다. 햅틱이라는 말을, 햅틱 장치라는 말을 봤었거든요. 여기 햅틱 장치 나오네요. 자, 촉각을 통해 가상 환경의 물체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기계 장치가 뭐다? 햅틱 장치. 자, 햅틱 장치의 개념 나왔습니다. 자, 촉각을 통해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치는 주로 뭐를 통해? 사용자의 손을 통해 가상 물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사용자의 손을 통해라는 말이 여기서 촉각을 통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34번 같은 경우에 손가락으로 하는 그림이 나와 있었던 거잖아요. 자, 사용자가 햅틱 장치를 통해서 가상 물체를 만지면 가상 환경 시스템은 아까 포스 피드백 나왔었죠? 뭐가 포스 피드백이에요?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포스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사용자는 이 포스 피드백에 의해 가상 물체를 만지고 있다고 뭐 하게 된다? 인지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워낙 가상 환경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상 환경에서 촉감을 어떻게 인지하느냐를 하는 게 이 제시문인가 봐요. 그럼 이 제시문에서는 여러분 햅틱 장치와 포스 피드백을 잘 보셔야 되겠고요. 포스 피드백은 촉감을 통해서 가상 환경 시스템의 촉각을 인지하는 겁니다. 사용자의 손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문단 갈게요. 자, 아까 두 번째 문단에 포스 피드백 나왔잖아요. 그래서 진동 촉감이 포스 피드백의 대표적인 것이라는 거야. 자, 아까 포스 피드백은 물리적 신호라고 여기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같은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스 피드백의 대표적인 게 뭐다? 진동 촉감이다. 여러분 아까 햅틱 장치는 뭐를 통해? 촉각을 통해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동 촉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촉각의 인지와 관련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전 소자를 활용한 앞전 구동 장치를 통해, 앞전 구동 장치라는 거 아까 문제에서 봤어요. 앞전 구동 장치를 통해 뭐를 만든다? 진동 촉감을 만드는 방법이 널리 활용되었다. 그러니까 앞동 구동 장치는 뭘 하는 겁니까? 진동 촉감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진동 촉감을 만들 거예요. 자, 뭐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이 나와 있겠죠? 뒤에 방법을 잘 보세요. 자, 앞전 소자의 내부에는 한쪽에는 양전기, 반대쪽에는 음전기를 띠는 쌍극자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앞전 소자가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한쪽에는 양전기, 다른 한쪽에는 음전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앞전 소자에서 양전기 쪽에는 음극을 연결하고 음전기 쪽에는 양극을 연결하고 나서 전압을 가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서로 다른 극들끼리는 뭐 할 거고? 만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극하고 음극이 각각 이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전 소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인장 현상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과 반대로 연결을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 여기에 플러스 극을 연결하면 얘네는 서로 뭐 하려고 할 거예요? 밀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안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앞전 소자가 어떻게 됩니까? 수축되는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인장 현상과 수축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는 뭔 겁니까? 앞전 소자의 내부에 있는 쌍극자들이 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려고 바깥으로 이동하면 인장 현상이 일어나고 서로 밀어내는 힘이, 즉 청력이 발생해가지고 안쪽으로 가려고 하면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장과 수축, 즉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걸 빠르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발생할 거예요? 진동이 발생하겠죠. 자, 진동이 발생하고 앞전 소자의 인장과 수축 정도는 전압이 커질수록 뭐 하게 된다? 커지게 된다. 맞지? 자, 그럼 여러분 기억할 거. 인장 수축 정도와 전압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알겠죠? 전압을 세게 가하면 인장 수축 정도가 커질 겁니다. 그럼 진동이 어때요? 빨라지겠죠? 그지? 자, 따라서 전압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진동수와 진폭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인간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진동은 200에서 300Hz랍니다. 자, 근데 이 200에서 300Hz 진동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법, 즉 어떤 방법?
진동 촉감의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갈게요. 한편 했어요, 여러분. 한편 하면 화제가 전환되는 겁니다. 한편 하면 화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진동 촉감을 만들어내는 포스 피드백 얘기를 했잖아요. 그지? 자, 그거와 다르게 이번에는 햅틱 장치의 물체 표면의 거칠기에 대한 포스 피드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진동 장치와 관련되는 거, 그래서 촉각을 인지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 이번에는 단순히 촉각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인지할 수 있는 거? 거칠기까지 인지할 수 있는 포스 피드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제가 바뀌었어요. 자, 포스 피드백을 전달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만지는 가상 물체의 종류까지 파악할 수가 있대. 부드러운지 뭐 거친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만졌다만 아니고요. 자, 그랬을 때 이 거칠기에 대한 포스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스퀴즈 필름을 활용한답니다. 자, 아까 문제에 계속 스퀴즈 필름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잘 보셔야 돼요. 자, 스퀴즈 필름을 활용할 건데요. 초음파 진동수로 진동하는 물체의 표면에, 여러분 진동수로 진동하는 물체의 표면이라는 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가 지금 적용이 된 겁니까? 진동 촉감과 관련되는 포스 피드백이 나온 거지. 지금 진동이 만들어졌다 이가. 자, 그래서 지금 진동수로 진동하는 물체의 표면에 라고 얘기했으니까 바로 앞문단에 나왔던 진동 촉감에 대한 포스 피드백이 이미 사용됐고요. 하면, 자, 그래서 이제 진동을 인지했어요, 우리가. 자, 그렇게 하면 표면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뭐가 발생한다? 공기압이 주변의 공기보다 어때진다? 높아져서, 선생님들 비교 구문 나오면 주의하라 했죠. 높아져서, 그렇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아까 이 그림을 떠올리면 되겠네. 자, 손가락을 이렇게 누를 겁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밀도가 어때지노? 더 촘촘해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압력이 어떻게 될 거고? 더 높아지겠죠. 자, 그렇게 압력이 높아져서 접촉면 사이에 압축된 얇은 공기층이 형성이 된답니다. 아까 공기층 봤죠? 공기층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진동 표면의 마찰 개수가 감소해서 마찰력이 작아진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항상 얘기하잖아. 비례 반비례 관계 잘 봐라 했죠? 공기압과 마찰력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죠? 자, 공기압이 높아지면 마찰력은 감소할 겁니다. 마찰 개수는 감소할 겁니다. 반비례 관계인 거예요. 자, 이때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형성된 공기층을 뭐라고 하고? 스퀴즈 필름이라고 하고. 자, 그럼 아까 우리 그 34번 문제에서 공기층,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형성된 공기층 A였거든요. 그러니까 A가 스퀴즈 필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스퀴즈 필름에 작용하는 공기 유체의 힘을 뭐라고 한다? 스퀴즈 힘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누르는 힘을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스퀴즈 힘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를 H라고 할 때, 자, 아까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가 그림에서 C였거든요. 그러니까 C가 H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스퀴즈 필름은 아무 때나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스퀴즈 필름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진동 표면의 진동 폭이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 마이크로미터 이하면 스퀴즈 필름은 형성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H보다 클 때 형성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H보다 작으면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자, 스퀴즈 필름이 형성되는 두 가지 조건. 이고이니까 and입니다. and. 그죠? 자, 진동 표면의 진동 진폭이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H보다 클 때 뭐가 발생한다? 스퀴즈 필름이 발생한다. 자, 또 진동 표면이나 진동 접촉면의 반지름을 H로 나눈 값이 클수록 스퀴즈 힘이 커진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H분의 진동 진폭과 스퀴즈 힘은 비례한다는 거죠. 높이가 동일할 때 진동 진폭이 클수록 스퀴즈 힘은 커질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진동 진폭이 동일하다면 높이가 커지면 스퀴즈 힘은 작아질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H분의 손가락 접촉면과 스퀴즈 힘도 뭐 한다는 겁니까? 비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H가 동일할 때 손가락 접촉면이 넓을수록 뭐 한다는 겁니까?
스퀴즈 힘이 커진다는 거죠. 자, 비례 반비례 관계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랬을 때 인간은 마찰 개수가 큰 물체를 만질 때는 거친 촉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마찰 개수가 크다라는 얘기는 공기압은 작다는 얘기예요. 살짝 누른다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큰 물체를 만질 때, 마찰 개수가 큰 물체를 만질 때는 거친 촉감, 작은 물체를 만질 때는 부드러운 촉감, 그리고 마찰 개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울퉁불퉁한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찰 개수의 크기에 따라서 인간이 느끼는 뭐가 달라진다? 촉감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따라서 사용자가 가상의 물체를 만질 때 가상 환경 시스템이 햅틱 장치의 초음파 진동을 제어하며 사용자는 물체 표면의 거칠기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뭐고? 자, 진동 진폭에 따라서 스퀴즈 필름의 발생 유무나 스퀴즈 힘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진동 표면의 마찰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거칠기를 알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가를 가지고 지울 수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갑시다. 33번. 자, 지금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게 4번밖에 없어요. 앞전 소자의 인장과 수축 현상 나왔었죠. 자, 아까 인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서로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양극적으로 가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라고 했고, 수축 현상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같은 데 있어가지고 서로 밀어내려는 힘 때문에 안쪽으로 가기 때문에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 소자 내부의 쌍극자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맞네요. 네, 4번 맞는 거고요. 나머지 넘어가죠. 34번 문제하고 35번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아까 햅틱 장치의 진동면과 손가락 사이에 형성된 공기층, 이 A가 뭐라고 했네? 적혀 있잖아요. 친절하게 내가 적어놨잖아. 스퀴즈 필름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진동 표면의 진동 진폭, B가 지금 진동 진폭이 될 거고요. 그리고 C는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였거든요. 이게 아까 제시문에서 얘기했던 뭡니까? H입니다. 그러면 아까 가하 제시문에 이것과 관련되는 원리들이 나왔던 거를 다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야. 지금 아까 여기 지금 이 손가락이 누르는 힘이 스퀴즈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시문에서 진동 표면의 진동폭이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H보다 클 때 이 스퀴즈 필름, 즉 A가 형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A가 형성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이렇게 원리들이 있었죠. 스퀴즈 힘과 마찰 개수는 반비례한다거나 공기압과 마찰 개수는 반비례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여러 가지 원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여기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보자. 1번부터 갈게요. 자, 아까 A는 주변보다 공기압이 높기 때문에 마찰 개수가 감소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아까 A는요 밀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주변보다 공기압이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압이 높아서 마찰력은 뭐 한다 했습니까? 공기압이 높으면 마찰력은 반비례 관계니까 감소할 거다 아이가. 그치? 자, 그래서 마찰 개수를 감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 맞죠? 공기압과 마찰력은 반비례 관계였어요. 자, 2번 보세요. 자, B는 누르는 힘이야. 누르는 힘이 일정한 상태에서 진동 표면의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가면, 여러분 진동 표면의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간다는 거는 이 H의 거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C의 거리가 줄어든다는 거니까 H의 거리가 줄어든다는 거다 이가.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 손가락 접촉면이 줄어들면 스퀴즈 힘도 어떻게 합니까? 줄어듭니다. 그죠? 손가락 접촉면, 이 거리가 줄어들면, 거리네. 자, 거리가 줄어들면, 손가락을, 지금 P가 일정한 상태니까 누르는 힘은 일정한 상태예요. 자, 누르는 힘은 일정한 상태에서 거리가 줄어든 겁니다. 자, 거리가 줄어들면, 진동 표면의 마찰력은 감소한다. 라고 했어요. 자, 거리가 줄어들면, 여러분, 누르는 힘은 일정한 상태에서, H가 줄어들면 손가락의 면은 어떻게, 진동 진폭은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줄어들 거지?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B가 일정한 상태에서 몇 분이고? 34분이지. 자, B가 일정한 상태에서 진동 표면이 손가락 사이에 가져간다는 거는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거리가 줄어드니까 얘는 어떻게 되네? 내가 아침 했는데 금방 했던 거 까먹네. 자, 그러니까 진동 표면의 마찰력은 어떻게 되겠노? 감소하겠죠. 자, 3번은요. B를 1m 이상 유지한 상태에서, 여러분 아까 1m 이상 유지한 상태에서는 스퀴즈 필름이 형성이 된다 했죠. 자, 스퀴즈 필름이 형성이 됐으니까 마찰 개수는 줄어들 겁니다. 아까 스퀴즈 힘과 마찰 개수는 반비례하는 관계라 했잖아. 그러니까 스퀴즈 필름이 형성됐다는 거는 그 전에 비해서 마찰 개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0인 상태에서는 스퀴즈 필름이 형성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마찰 개수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마찰 개수가 줄어들었다가 올라갔다가 줄어들었다가 올라갔다가 반복되는 진동 표면인 거잖아. 아까 마찰 개수가 일정하지 않은 물건을 만질 때 울퉁불퉁한 느낌을 갖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느낌을 갖겠죠. 자, 4번은요. C가 일정한 상태에서, 자, C가 일정한 상태라는 건 거리가 일정한 상태에서 손가락 접촉면에 반지름이 커지며, 자, 지금 H가 일정한 상태에서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커지면 스퀴즈 힘도 어떻게 될 겁니다? 커질 겁니다. 스퀴즈 힘과 마찰력은 반비례 관계니까 스퀴즈 힘이 커지면 마찰력은 감소하겠죠. 자, 그리고 5번은요. 자, 손가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전압을 높일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압하고 인장 수축 정도가 반비례한다 했다 얘가. 전압을 높이면 인장이나 수축의 정도가 더 커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물체의 진동폭이 커진다 했지. 자, 물체의 진동폭이 커진다는 거는 B가 커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B가 커져요. 자, 그럼 B가 커지면, 자, B를 C로 나눈가. C분의 B잖아요. 근데 C가 지금 H야. 근데 지금 B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B가 커지면 손가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니까 H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C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B만 커진 거잖아. 그러면 스퀴즈 힘이 커지죠. 스퀴즈 힘이 커지면 마찰력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든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원래보다 거친 느낌이 아니라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야죠. 아까는 거친 느낌과 부드러운 느낌 나왔잖아요. 자, 지금 마찰 개수가 큰 물체를 만질 때는 거친 촉감, 작은 물체를 만질 때는 부드러운 촉감.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찰 개수가 작아져야 되니까 부드러운 느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5번이에요. 자, 34번 같은 문제 잘 봐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35번. 자, 아까 사용자가 가상의 물체를 만질 때 가상환경 시스템이 햅틱 장치의 초음파 진동을 제어하면 사용자는 물체 표면의 거칠기를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아까 이게 무슨 말이라 했어요? 자, 진동이나 진폭에 따라서 스퀴즈 필름의 발생 유무나 스퀴즈 힘의 크기가 달라진다 했죠. 스퀴즈 힘의 크기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집니다? 마찰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찰력에 따라서 지금 마찰 개수가 크냐 작으냐 일정하지 않으냐에 따라서 뭐를 알 수 있는 거야? 거칠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초음파 진동을 제어했을 때 거칠기를 알 수 있는 이유는 뭐가 돼야 되겠어? 진동, 진폭의 변화에 따라서 스퀴즈 필름의 발생 유무나 스퀴즈 힘의 크기가 달라져서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마찰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35번의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네. 자, 스퀴즈 필름이 발생하면 스퀴즈 힘이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근데 스퀴즈 힘하고 마찰력은 반대 관계니까 스퀴즈 힘의 크기가 증가하면 마찰력은 감소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번요. 포스 피드백의 발생 유무에 따라 스퀴즈 힘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포스 피드백의 발생 유무에 따라 스퀴즈 힘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햅틱 장치에서 스퀴즈 필름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죠. 이건 아예 앞뒤 관계가 맞지 않는 거였어요. 자, 4번은요. 진동 진폭이 증가해서 스퀴즈 필름이 발생하죠. 자, 그럼 스퀴즈 필름 발생하면 스퀴즈 힘의 크기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증가해야죠. 그지? 그리고 햅틱 장치의 마찰력은 작아지는 거. 맞습니다. 반비례 관계니까. 5번도 전혀 상관없는 얘기. 진동이 발생해요. 스퀴즈 힘의 크기가 0이 됩니다. 자, 스퀴즈 힘의 크기가 0이 되면 스퀴즈 힘이 형성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햅틱 장치의 마찰력이 최대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스키즈 필름의 형성 조건은 접촉 표면의 진동 진폭이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일 때,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h보다 클 때 라고 했죠. 그것만 얘기했지 진동이 발생한다고 해서 스퀴즈 힘이 0이 되는 거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혀 상관없는 거. 그래서 지금 2번 선지랑 3번, 5번 선지는 전혀 상관없는 게 될 거고요. 1번 선지하고 4번 선지는 내용에 따라서 고칠 수 있을 거고 3번이 답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나로 가시죠. 자, 첫 번째 문단에서 햅틱 장치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32번 문제 가에서 가졌던 의문 중에서 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으면서 가셔야 될 겁니다. 자, 아까 햅틱 장치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햅틱 나와요. 햅틱 봅시다. 자, 햅틱 개념 나오네요. 햅틱은 뭡니까? 촉각의 만지는 이라는 뜻이래. 아, 그래서 햅틱 장치는 아까 뭐를 이용한다 했노? 감각 중에서 촉각. 그래서 인체 중에서 뭐를 이용해요? 손가락을 제일 많이 이용한다 했지? 아, 그래서 햅틱이라는 말이 나온 거구나. 해결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런 촉각과 관련된 일련의 지각 과정과 가상 환경에서 가상의 촉감을 만들어내는 분야를 뭐라고 한다? 햅틱스라고 한다. 자, 햅틱스, 햅틱 장치를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햅틱스는 현실과 가까운 가상의 촉감을 만들 수 있는 햅틱 장치를 개발하기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뭐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인간의 촉각 인지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인간이 촉각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파악해야 가상의 물체에 대한 촉감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문단을 가지고 32번에서 지울 수 있는 거 4번 있죠. 촉각을 통해 물건을 인지할 수 있는 가상환경 기계장치를 왜 햅틱 장치라고 한다? 햅틱이라는 단어가 뭐기 때문에 촉각의 만지는 이라는 뜻을 지녀서 그것과 관련되는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를 햅틱스라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32번에 4번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다음 뭐 나올 거냐면 인간의 촉각 인지 과정이 나올 겁니다. 인간의 촉각 인지 과정. 자, 과정이 나오면 늘 중요하다고 했죠. 자, 우리가 촉각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보자. 외부의 특정 자극이 피부에 닿으면, 자, 외부의 특정 자극이 피부에 닿았어요. 그죠? 자, 이렇게 피부에 닿으면 뭐 한다는 거고, 피부에 있는 수용체가, 오른쪽 가죠. 수용체가 활성화돼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고, 이 신호가 촉각을 담당하는 뇌의 체감각 피질로 전달되어서 인간의 외부 자극을 자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한눈에 보기 좀 정리를 쌤이 해놨어요. 자, 이때, 자, 수용체에서 아까 뭐가 발생한다 했습니까? 전기적 신호가 발생한다 했죠. 이 전기적 신호는 자극이 강해질수록 커지며 체감각 피질의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신체의 피부일수록 자극에 민감하다 라고 했습니다. 참, 이것도 원리잖아요. 자, 전기적 신호와 자극은 비례합니다. 자극이 강할수록 전기적 신호가 강해요. 체감각 피질의 넓이와 민감 반응은 관련이 있습니다. 체감각 피질이 넓을수록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인간의 손은 체감각 피질이 다른 신체 부위보다 넓대요. 아, 그래서 아까 햅틱 장치를 이용할 때 인간의 신체 중에서 주로 뭐를 이용하는구나? 손을 이용하는구나. 손가락을 이용하는구나. 그죠? 자, 그래서 손에 가해지는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촉각을 통해서 가상환경 물체를 인지할 때 주로 사용자의 손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이유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32번에서 지울 수 있는 거. 3번. 사용자가 포스 피드백에 의해 물체를 만지고 있다고 인지하게 되는 과정. 금방 나왔죠? 과정. 자, 그리고 5번도 지울 수 있죠. 촉각을 통해 가상 환경의 물체를 인지할 때 주로 사용자의 손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이유. 금방 얘기했죠. 인간의 손은 체감각 피질의 영역이 다른 신체 부위보다 넓기 때문에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을 가지고 3번하고 5번 지웠습니다. 그 다음 문단 가시죠. 아까 문제에서 기계수용체라는 얘기 봤어요. 기계수용체 나옵니다. 자, 기계수용체는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는 수용체 랍니다. 그죠? 여러분 아까 물리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에서 반복해서 봤거든요. 가에서 포스 피드백 설명할 때요. 가의 첫 번째 문단 넷째 줄.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포스 피드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거랑 지금 관련이 있는 거죠. 자, 물리적 신호에 반응하는 수용체로 피부에 일정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가할 때 나타나는 수용체의 반응이
감각 수능의 속도에 따라 항상 분류 기준이 나오면 주의하라 했다. 빠른 수능 수용체와 느린 수용 수용체로 분류할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 빠른 수능 수용체와 느린 수능 수용체를 분류하는 기준은 감각 수능의 속도에 따라. 자, 먼저 빠른 수능 수용체부터 설명해 줄 겁니다. 빠른 수능 수용체는 자극이 가해지거나 사라질 때만 전기적 신호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극의 세기에 변화가 있을 때만 뭐 한다는 거예요? 전기적 신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기가 변하지 않으면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차이점, 느린 수능 수용체는 자극이 가해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한다. 그럼 다시 말해서 자극이 사라지면 느린 수능 수용체에 전기적 신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자, 또한 기계 수용체는 감각 수용자의 넓이에 따라, 기준 넓이에 따라 타입 1 수용체와 타입 2 수용체로 나뉘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타입 1 수용체는 지름이 2에서 8mm예요. 타입 2 수용체는 지름이 10에서 1000mm입니다. 지름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는 우리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랑 같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감각 수용자의 넓이는 타입 1 수용체보다 타입 2 수용체가 더 큽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감각 수용장의 개념.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수용체의 지름이 클수록 하나의 수용체가 담당하는 영역은 넓어져요. 그러니까 지름이 큰 타입 1 수용체는 하나의 수용체가 담당하는 영역이 넓어질 겁니다. 그 대신에 지각의 정확도가 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타입 1 수용체가 많을수록 타입 1 수용체는 면적은 좁죠. 자, 그렇지만 타입 2 수용체가 면적이 넓은 반면에 지각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건 타입 1 수용체는 면적이 좁은 반면에 지각의 정확도는 높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타입 1 수용체가 많을수록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름이 작기 때문에 정확도도 뭐하다? 크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기계의 수용체와는 달리 뭐한다? 타입 1 수용체는 손가락 끝에 집중이 되어 있대요. 손목에서 팔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점진적으로 수가 줄어든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타입 1 수용체가 많아야 정확도가 높아지잖아. 그런데 손가락에서 팔목으로 올라갈수록 타입 1 수용체가 줄어들죠. 그러면 손가락에서 팔목으로 올라갈수록 정확도가 어떻게 될 겁니까?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뭐 하는 거고? 터치하잖아요. 맞지? 자, 피부 전체에서 타입 1 수용체는 타입 2 수용체보다 그 수가 많다고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 33번에서 지울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33번에 1번. 신체 부위에 따라 타입 1 수용체의 분포 정도가 다르다. 맞죠? 자, 손가락이 제일 많고 팔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적다고 했습니다. 맞는 거죠? 33번에 5번. 자, 아까 포스 피드백은 물리적 신호에 해당한다라는 게 첫 번째 문단에 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물리적 수용체가 있을 때 신체 특정 부분에 계속해서 가하면, 아까 여러분 자극이 가해지는 동안 계속해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는 건 느린 수능 수용체였잖아요. 그러니까 5번 맞는 게 되겠죠. 그 다음 문단으로 갑니다. 자, 한편 우리 손으로 물체를 만질 때 피부는 물리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을 해요. 여러분 항상 모든, 뭐뭐 외에 이런 거 나오면 잘 봐라 했어요.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정신 차리고 잘 봐라. 피주야, 자나? 자는 거 알지? 자, 그런데 자, 달라진다 했으면 모든, 잘 봐라. 모든 수용체가 반응을 하지만 자극의 종류에 따라 결정적 역할을 하는 기계 수용체는 뭐해진다? 달라진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손으로 물체를 서서히 문지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체와 접촉했잖아. 물리적 자극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물체의 형태에 따라 거칠기가 달라지고 손에 미세한 압력 변화를 일으켜서 기계 수용체의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간은 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아까 얘기했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기계 수용체의 종류는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수용체 중에서 느린 수능 타입 1 수용체가 높은 민감도를 갖는다는 겁니다. 아까 지속적인 자극을 주면 느린 수용체가 민감하다고 했죠. 그리고 손끝에 많이 있다고 했지. 그래서 느린 수능 타입 1 수용체가 높은 민감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에 자극이 가해지면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을 하지만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하는 기계 수용체의 종류는 달라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33번에 3번. 떨어진 물건을 손으로 줍는 경우 물건과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하겠죠. 아까 물리적 자극이 가해지면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한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 문단으로 갑시다. 자, 또한 기계 수용체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영역도 달라진대요. 그래서 느린 수능 타입 1 수용체는 1Hz 이하의 저주파 영역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른 수능 타입 1 수용체와 빠른 수능 타입 2 수용체는 각각 그러니까 지금 빠른 수용 타입 1은 30에서 40 1 수용체는 그리고 2 수용체는 200에서 300 각각입니다 여러분. 각각 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빠른 수능 타입 2 수용체는 기계 수용체 중에서 역치가 가장 낮아서 해당 영역 주파수의 미세한 자극 변화를 감지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까 수능 타입 2 수용체가 지금 아까 수능 타입 2 수용체는 200에서 300Hz 영역에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0에서 300Hz 인간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진동수가 200에서 300Hz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200에서 300Hz의 진동을 가상 환경의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는 이유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일단 32번에 1번 지울 수 있죠. 가상 환경 사용자는 왜 200에서 300Hz의 진동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가? 왜 그렇다? 빠른 수능 타입 2 수용체가 기계 수용체 중에서 역치가 가장 낮아서 해당 영역 주파수의 미세한 자극 변화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 거고요. 그럼 32번에 안 나온 거는 2번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33번은 그래서 못 지운 게 몇 번이 될 거냐면 2번이 될 거예요. 2번이 될 거예요. 아까 감각, 체감각 피질 영역이 넓어질수록 자극이 강해진다 했습니다. 이거 두 개는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36번만 해결하시면 되죠. 36번 가자. 자,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이 자신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안경을 착용할 때나 안경을 벗었을 때, 즉 촉각 인지가 일어날 때라는 겁니다. 진짜 그렇나? 너도 셋 다 안경을 쓰고 있네. 평소에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많이 하죠. 해요. 근데 그렇다는데.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손가락 몇 개를 피실험 이름자의 입술, 아래 입술과 등에 접촉했을 때 아래 입술이 더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헤르츠에 따라서 했더니 자, 1Hz 아까 1Hz는 느린 수능 타입 1 수용체였어요. 부드러운 촉감이라 했지. 그럼 마찰 개수가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40Hz는 빠른 수능 타입 1 수용체였어요. 약간 거친 촉감. 300Hz는 빠른 수능 타입 2 수용체였거든요. 다소 거친 촉감. 아까 거친 촉감은 마찰 개수가 높을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헤르츠의 거칠기도 모두 감지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번. 자, 아까 여러분 빠른 수능 수용체는 자극을 가하거나 사라졌을 때 정기적 신호가 발생한다 했거든. 그러니까 안경을 착용하고 벗을 때 자극을 가하거나 사라졌을 때 신호가 발생한 거 맞아요? 자, 그리고 2번이요. 아랫입술에 분포한 타입 1 수용체. 아까 타입 1 수용체는 약한 자극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체 부위에 따라 분포 정도가 다르다 했거든. 근데 아랫입술에서 자극을 정확하게 맞췄으니까 아랫입술에 분포한 타입 1 수용체가 등 부위보다 더 많은 것도 맞겠죠.
자, 디귿. 체감각 피질에서 아랫입술에 해당하는 영역의 넓이가 더 넓다. 아까 체감각 피질이 넓은 영역이 자극에 민감하다고 했습니다. 아랫입술이 더 정확히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체감각 피질이 더 넓게 분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4번 보세요. 물체의 부드러운 촉감과 거친 촉감의 구별은 지금 여러분 뭐에 따라서 여기 지금 보니까 빠른 수능 타입 1 수용체, 빠른 수능 타입 2 수용체가 각각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인 거다 이가. 그러니까 감각 수용체량의 넓이에 따라서가 아니라 감각 수능의 속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 틀렸고요. 자, 기계 수용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범위 이외에도 지금 이렇게 다른 진동의 거칠기도 감지할 수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외의 진동 자극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모의고